안녕하세요. 무성부리시입니다. 오늘 2월 3일 수요일이네요. 시장이 진짜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날 원래 이제 뭐 원래는 없죠. 보통 이제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때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안 좋았잖아요. 잠깐만요. 이거를 해외 주식 띄워놓은 게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21선 깼고 S&P 같은 경우도 깬 다음에 반등한 다시 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반등할 줄은 몰랐는데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보통 그 제가 그 발견한 법칙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점을 깼을 때 다음날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완전히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해주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냥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뭐 이 종 잡을 수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종 잡을 수가 없어서 뭐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보는 거죠? 요거였나? 요거로 보면 되겠네요. 당일 말고 일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1조 9천억, 6천억, 1조 5천억, 1조 4천억, 3조, 5조, 5조 6천억, 한 5조 6천억 정도를 4일 연장으로 팔아제꼈잖아요. 야, 그래서 이거 얘네가 또 이때 기간도 같이 팔고 갖고 아니 돈이 어디서 이렇게 주식이 나서 파는 건지 공매도도 안 되는데 정말 신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개인들이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한 번 더 그 슈팅을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예상을 여지없이 여기서 깨버렸죠. 그래서 저도 그 이날 이렇게 팔았으니까 추세 하락으로 갈 거로 봐서 그 많이 정리도 하고 인버스도 샀어요. 이때 코스닥 코스피 인버스도 샀거든요. 이날은 다 수익으로 끝났죠. 다음날 거의 본전 수준이 되더니 연장 이날 2월 2일 날 손절해 버렸어요. 인버스는 역시 인버스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인버스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내 인버스로 꼭 한번 수익을 내고 말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가는 걸로 다시 보여주고 있고 빨리 여기는 이제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을 새로 갱신했으니까 이 고점 요 박스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은 또 박스장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할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예측해 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자영업자들 개인들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들 경기는 엄청 좋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솔직히 시설 투자 이런 거를 미룬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시설 투자를 미뤄서 그러면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돈은 왕창 풀어 제끼고 그게 또 소비로 연결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쇼티지가 나는 건지 뭐 때문에 쇼티지가 나는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런 걸로 보면 하여튼 기업 경기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예, 기업 경기가 좋다는 거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여기서 뭐 이렇게 정고점 근처에 갔다가 한번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인가? 5월부터 또 5월 2일인가? 이때부터 이제 공매도 허용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월까지 뭐 상승할지 박스권 안에 있을지 모르겠고,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또 매도 압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으니까, 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포지션을 잡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인버스 다 손절하고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다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다시 다 샀죠. 뭐 한 비중 한 60%? 60%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직 현금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 되면은 뭐 단 하루 이틀만 해도 비중이 다 찰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그쵸? 다음번에 이 저점을 깨면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수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44%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끝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10% 정도밖에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기서 한번 쳐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70% 상승을 한 다음에 한 11% 정도 조정은 했네요. 그러면 지금 뭐 가격 조정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죠. 이때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26% 상승하고 5% 조정하고 다시 쭉 상승한 거는 약 33% 상승하고 쭉 빠졌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부터 상승한 거 보면 거의 더블 난 거거든요. 지수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고, 뭐 가치 투자를 하든 추세 매매를 하든 상당히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계속 손절하고, 그쵸? 가치 투자라 해서 좀 빠져서 이제 좀 쌓였다 생각해서 샀더니 계속 밀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젠가 그젠가 이틀 전에 한 분이 이제 말씀을 물어보신 게 있어서, 이제 엑셀 파일에 요 부분이 있죠. 캐펙스 투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에 나가는 거, 뭐 기계장치 이런 것도 다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합산해서 넣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는 아예 넣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뭐 그다지 중요하다고 이제는 생각하질 않아서,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선생님이 실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반고의 처분, 국고 보조금의 수령, 보증금의 감소, 개발비의 취득 등 다른 재무제표에 없는 그러한 계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꽤
큰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학구적으로 하겠다. 학구적으로 하고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다 공부하시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셔야죠. 그러면 여기에 거의 뭐 중급 회계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학구적으로 나갈 거면. 그래서 좀 어려워지죠. 대신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 성공으로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주가 향방에 의미가 없어요. 차량 운반구 처분? 이런 거 뭐 주가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렌트카에 있어서는 상관이 있겠죠. 왜냐면 이게 영업이익으로 잡히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정부에서 이렇게 뭐 연구개발 국책과제 같은 거 주면 참여해서 받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영업이익 증가하고. 물론 뭐 나중에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증가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보증금은 이제 뭐 사무실을 얻는다든가 공장을 뭐 임대한다든가 뭐 이럼으로써 이 보증금 증감 여부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만약에 보증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업이 받은 보증금인지 임대 보증금인지 임차 보증금인지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임차 보증금이면은 내가 얻은 거니까 증서를 공장하고 땅을 사지 않고 임대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매출액으로 얼마나 연결될까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고 개발비의 취득은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개발비의 취득이 이런 계정이 있었나 보네요. 개발비의 취득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개발비를 기업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 개발비의 처리가 중요해요. 처리. 예, 저는 지금도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산으로 처리하려 그러면 그 뭐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뭐 실제로는 자산 처리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보면은 뭐 그렇게 기준이 엄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게 뭐 연구개발비 써서 이게 나중에 매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도대체. 누가 할 거야? 그쵸? 가봐야 아는 거니까,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이 왜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자산으로 처리하면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깎입니다. 만약에 어느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을 200억을 냈어요. 근데 연구개발비가 200억이에요. 그럼 이거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이 영원으로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근데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이 200억으로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다. 지금은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 향방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권이 중요하죠. 영업권은 뭐냐면 영업권. 내가 어느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영업권, 글자를. 권리금이야,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 어느 기업에 자산이 있으면 자본하고 부채로 연결된 거니까 어느 기업의 자본이 100억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200억 주고 사요. 그러면 자본이 100억인데 내가 2배 주고 샀잖아요. 프리미엄을 100억을 준 거잖아요. 이 100억을 영업권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보시면 영업권 있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을 인수하면서 자본 100억짜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구나. 그 프리미엄을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이 영업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럼 얘를 상각을 합니다. 상각을 하고 영업권이 만약에 100억으로 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보다 못 벌어서 50억을 상각을 시켜요. 그럼 50억으로 줄죠. 근데 이 50억이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어찌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런 거를 이제 아예 안 보니까. 아시겠죠? 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에서는 영업권이 취득한다. 그래서 영업권이 얼마나 계산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괜찮은 기업을 인수하느냐가 주가 향방에 영향을 주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기업의 재무에 대해서 숫자로 이렇게 좀 통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파일이죠.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걸 연구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물론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굴뚝 같습니다. 예. 누가 어느 기업에서 딱 얘기하면 그 기업은 이러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현재 뭐 재무 상태는 어떻고 현재 뭐 계열사를 어떻게 갖고 있고 뭐 운전 자본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투자 재원은 얼마가 있고 앞으로 성장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이런 거를 진짜 술술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다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한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몇 년 동안 파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투자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이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쵸?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여겼었지만 지금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이거를 낱낱이 볼까요? 이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 누적 합계 총액이 24조 5천억 정도 돼요. 그쵸? 24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해에 잠깐만요.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그러면 한 해에 2조 정도 번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10배 정도 쳐주면 20조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나가는 게 없잖아요. 월급 그대로 다 우리 돈에 들어오잖아요. 통장으로. 근데 기업을 운영하면 그러지 않아요. 이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데 이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서 하면은 유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쵸? 보험도 내야 되고 이것도 일종의 투자죠. 보험도 내야 되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야 되고 소모품 갈아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 사고라도 나면 또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캐펙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여기서 사실 토지에 대한 캐펙스는 빼는 게 맞죠. 왜? 토지는 언제든지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영업이익이 12년 동안 24조를 벌었는데 투자된 돈은 기업이 외부로 나간 돈이에요.
나간 돈이 23조 6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기아차는 12년 동안 24조를 벌어서 단순히 성장하고 현재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3조를 쓴 거예요. 그러면 12년 동안 순수하게 번 게 1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말 그냥 대충 따지면 아주 대충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 기업의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논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치 평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는 좀 나아요. 현대차는 61조를 벌었어요. 12년 동안. 그리고 나간 돈이 똑같네. 66조가 나갔어요. 그럼 6조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 기업 가치를 논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쵸? 요런 식으로 따지면. 예. 이게, 여기에 나간 돈이, 토지값 같은 경우는 영원히 남잖아요. 근데, 공장도 뭐 2, 30년 사용하니까, 2, 30년 이상 사용하니까 공장도 남는 돈이긴 하죠. 그리고 기계장치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진부화되니까 새로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소모품도 다 새로 사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받잖아요. 제한된 정보를 받는데 그런 거를 면밀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안티를 했었어요. 한때 굉장한 안티를 했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년 동안 조금 줄일게요. 12년 동안 약 13조를 벌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비를 한 해에 몇 조를 쓰는 기업이거든요. 하여튼 영업이익을 13조 벌었는데 나간 돈이 무려 50조예요. 50조. 얘는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요. 진짜 웃기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외부에서 분석해갖고 캐치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앞으로 남고 뒤로 닦아지는 기업인 거예요.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최근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주가가. 그쵸? 그거는 뭘까요?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 막 이제 자기 성향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알아야 되는 스타일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 작은 금액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렇게 작은 금액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우리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 3분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뭐야. 재무제표에 보면 이제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에서 처분은 돈이 들어온 거고, 그쵸? 취득은 이제 나간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충 이렇게 해놨잖아요. 대충 다 여기다 묶어놓은 거죠. 이러면은 이제 좀 그렇고, 파마 리서치도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 가끔 보면 세세하게 막 나눠준 기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모르겠네요. 요즘 이걸 안 보니까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크게 신경 쓰지 마라.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뭐 숫자 1력 틀리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상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파일을 만들어 놓고 2018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봐서는 안 될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본 거예요. 예, 이 길게 볼까요? 예. 주주한테 이런 고통을 준 기업이에요. 주주한테. 지금 뭐 바닥에서 그래도 거의 3배 가까이 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주주한테 아주 악몽 같은 기업이죠. 예, 악몽 같은 기업인데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왜 끌어올렸느냐? 누군가는 샀겠죠. 예, 파는 사람보다 여기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데 이거를 다 극복하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거고. 왜 올랐을까요? 그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치 투자 서적, 뭐 이런저런 서적을 공부하고 보시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먼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파는 게 목표다. 한마디로 투자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다. 그러면 책을 뭐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책을 가치 투자 서적 이런 거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가가 변동을 합니다. 위로든 아래든 변동을 하죠. 그쵸? 이거는 이제 주가가 뭐 위로 가면은 상승하는 거고 아래로 가면 하락하는 거고 뭐 행보할 수도 있고 이 주가 변동시키는 원인은 뭐냐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이러면 또 벌써 27분인데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누군가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공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 또 뭐냐? 이것도 변동이에요. 변동. 어떤 움직임. 이게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빠른 스포츠카. 이거 보면 그쵸? 만약에 강남대로 이런 데서 누가 뭐 람보르기니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그냥 굉음을 내면서 쫙 지나가 버려요. 그럼 쳐다봐야 안 봐요. 보죠? 네. 그 변동.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소리가 막 커지고 그게 변동이잖아요. 뭐 무슨 음파 변동? 파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변동이죠. 그게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 심리에. 이 사람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 심리가 작동을 해서 주가를 사고 팔아서 주가가 변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변동에 이 사람의 심리를 유발하는 그 변동하는 그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주식시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관심을 안 주겠죠. 관심이 안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주식시장에 발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가 매수의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는 사람 심리의 매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는 사람의 매수하게끔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만들고 매출액 하락과 영업이익 하락은 사람 심리에 매도하게끔 영향을 줘서 주가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보고 이거와 상관없이 이거를 보고 단순히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순히. 이거는 그냥 100% 그냥 추세 매매만 하는 분이죠. 예. 근데 이 추세 매매 하는 사람들도 이걸 공부해요. 이 영향이 무엇인지를, 원인이 무엇인지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예. 여기에 가치평가까지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은 더욱 좋은 거죠. 가치평가도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저평가다. 주가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절대로. 저평가 플러스 이게 돼야 돼요.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저평가 플러스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주가 하락합니다.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초보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 아니죠. 예, 이런 고민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래갖고 중급 회계 공부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회계사 될 거 아닌 이상 중급 회계를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수치 가지고 어떤 통찰을 얻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기서 통찰을 얻으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매출액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본이 증가해야 돼요. 특히나 이 재고자산 이게 증가해야 되죠. 왜냐면 많이 팔려면 내가 팔 자신이 있어. 내가 대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를 쌓아놔야죠. 재고를 갖다 놓고 제품을 만들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재고가 증가하면 이 기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표 예상과는 다르게 재고를 쌓아놨는데 안 팔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직원을 뽑겠죠. 네, 이 직원. 파마 리서치도 영업 직원 많이 뽑았죠. 제가 알기로는 뭐 100명 정도 뽑았다고 들었어요. 네, 100명 정도. 볼까요? 지금 작년 3분기에 146명이네요. 그 전하고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 (2019년으로) 봐야겠죠. 자, 123명, 146명. 예, 1년 만에 23명 증가했네요. 그쵸? 여자 직원도 약 19명 정도 증가했겠죠. 예,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로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할 거야? 이걸로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 바닥 부분에서 여가징 상승시킨 원동력은 그거죠. LCD, LCD 스크랩 계속했죠. 철거하고 안 하고 안 만들고 하고 하니까 공급이 줄면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TV 판매량 늘어나고 그래서 공급이 딸리면서 LCD 패널 값이 증가하고 상승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게 나오는 거죠. 현대차도 뭐 마찬가지죠. 현대차. 얘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예요. 만약에 현재 아니라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만약에 아니라 보면 이 3분기에 적자지만 제 예전 영상 보면은 실제로는 뭐 1조 이상 흑자예요. 1조 이상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
보시면 주가는 다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다 N자 반등입니다. 주도주는 이렇게 N자 반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올라가는 모습과 조정하는 모습, 올라가는 기간과 조정하는 기간, 이게 다 틀려요. 기업마다. 이 차이를 잡아낼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한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상승했죠. 그쵸? 지금 파마 리서치도 상승한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는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그쵸? 여기서 거래량 증가했죠. 상승 초입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까요? 현대차 볼래요? 현대차? 현대차. 약간 다르죠, 모습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그쵸?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얘는 갔다가 꺾었다가 갔는데 얘는 거의 안 꺾었어요. 물론 여기 살짝 이렇게 꺾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쵸?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아차는 완전 다르죠. 완전 주도주입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거를 왜 팔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다 팔아갖고. 오늘 뭐 그냥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뭐 충분한 답변이 됐을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을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세한 거에 연연하지 마라.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나쁘지 않네요. 지수 선물도. 너무 세세한 거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다.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 저점 깨면은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살짝 꺾어준 다음에 다시 가야 되는데 21선 위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냥 빠졌죠. 그냥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폭락이 나오잖아요. 약 27%. 원래 지수가 지금 이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폭락이 나올 각이어서 저점에서 이번엔 저점에서 잡아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이러면 안 사요, 저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돼서 최소한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올라와야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돌렸으면은 매수를 했을 건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는 뭐 내부 악재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시장이 좋아지니까 시장하고 같이 보면은 여기 있네요. 뭐야? 이게 아닌데. 보시면 그쵸. 여기서 시장이 3연속 양봉 만드니까 3연속 양봉 만들었죠. 이제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이 된 거예요. 얘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시장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죠.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시장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로 쭉 가면 현대차도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다. 기아차는 훨씬 더 강한 주식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어요. 사지는 않았는데 이제 다른 거 사고 있으니까 안 샀는데 얘도 완전히 시장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보다 엄청 강하고 물론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거를 거의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봤어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사기가 애매해서 내일 조정 나오면은 매수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네, 만약에 조정 나오면 네,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보다 상당히 강하다. 그쵸? 얘는 여기서 한번 뽑아주고 조정 나오고 있죠. 예, 좋은 모습,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오늘 LNF가 그쵸? 예. 아니 왜 나는 에코를 얘를 대장주로 봤는데 대장주가 아니에요. 차라리 포케하고 LNF가 대장주가 됐으네.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SDI가 너무 그 보수적으로 움직여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항상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유념하셔갖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절주절 얘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올해 꼭 수익 잘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